안녕하세요. 최창호의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 강의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5번을 통해서 어떤 거를 배워온 상태인가 하면 예컨대 에피소드 2에서는 빛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그 빛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에피소드 3에서는 그 눈을 비롯한 우리의 시각 체계 같은 거에 대해서 제가 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4, 5를 통해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시각인지를 주관적인 시각인지를 어떻게 숫자로 정량화해서 색깔을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CIE, Colorimetry, 즉 측색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XYZ, XYY, Tri-Stimulus Value, 그 다음에 Metabolism, LCH, LAB, 델타 E 등등에 대해서 모두 상세하게 배웠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오늘부터는 우리가 메인으로 공부를 할 대상인 CMS, 즉 Color Management System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모두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CMS에 대한 기본 컨셉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몇 가지 소위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CMS라는 또는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가장 핵심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 아래 적혀 있는 것처럼 LAB라고 하는 장치 독립적인 색체계 또는 Device Independent Color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색깔들을 서로 간에 교환을 하고 번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실제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늘 강조하는 몇 가지 그 원칙들이 있죠. 첫 번째 시간부터 순서대로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이 동영상 말고 에피소드 1부터 처음으로 돌아가서 순서대로 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뭐 몇 번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컨셉을 설명을 할 때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을 사용을 해서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입을 열자마자 동시에 여러 컨셉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거기에 대한 개념이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그 설명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앞을 보시고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이제 서로 간에 의미가 통하면서 더 충실하게 컨셉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권장을 드리고, 자, 그럼 실제로 CMS라는 걸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그 LAB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 두어 가지만 하고 지나갑시다. 우리가 LAB를 가지고 색깔을 규정을 하고 싶어요. 색깔을 규정할 때는 LAB로 하시는 거예요. 예컨대 뭐 팬톤 몇 번이라든가 또는 먼셀 색표집이 뭐라든가 하는 것도 물론 할 수 있으나 당연히 가장 기본은 LAB를 가지고 규정을 한 다음에 팬톤이나 NCS나 먼셀 같은 색표집에 그 규정을 하고 싶은 색깔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거기에 몇 번이다라고 추가로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예컨대 먼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색채를 다룬 사람들이 흔히 어떤 색 규정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셀 색표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색을 정했는데 그것이 먼셀 색표집에 있지 않으나 이론적인 계산상으로 먼셀 그 시스템에 의하면 뭐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권장을 해요. 예컨대 ORP44라는 먼셀이 있다 그래 봅시다. 그런 거는 사용을 해야 되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먼셀 색표집을 열어보면 그 샘플이 구체적으로 무슨 색깔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ORP14가 아니고 5.5RP에 4.9, 14.2라고 쳐봅시다. 그렇게 규정을 했을 때 그 규정에 의한 색깔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용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과감하게
탈피하시길 바라고요. 항상 색깔 규정은 LAB로 하시길 바라요. 자, LAB로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LAB로 하면 D50의 그 표준 기준 광원, 그 다음에 표준 관찰자 2도 기준의 LAB는 항상 기본으로 사용을 하시고, 그 이외에 그 어떤 특정한 업계에서 기준으로 삼는 표준 관찰자와 그 다음에 기준 광원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병기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ICC 프로파일 기반의 색관리 시스템은 모두 D50 2도라는 것을 기준으로 한 LAB로 이루어지고, 이 색관리 시스템의 도움을 받지 않을 상황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색깔을 규정할 때는 D50 2도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필요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규정을 하시는 거다. 일단 그 설명을 드리고,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색깔을 규정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규정을 하고 싶을 때 규정하고 싶은 색깔이 실제로 있는 실물이라고 쳐봅시다. 지금 아래에 있는 이 네 가지의 색깔을 가진 요것이 진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물, 피지컬 샘플이란 말이죠. 그럼 이것이 기준이다라고, 뭐 그게 회사의 로고든 뭐든 간에 기준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실물이 있고, 그 실물을 측정해서 D50의 2도 표준 관찰자에 의하면 LAB로는 뭐다라고 규정을 하겠죠. 그럼 이때의 규정은 그 실물에 관한 거고, 실물이 D50의 2도라는 기준적인, 표준적인 어떤 상황 아래에서 LAB 값으로는 뭐다라고 하는 걸 규정한, 규정의 대상이 피지컬 샘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내가 색깔을 규정하는 스페시피케이션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면 특정한 실물 견본에 관한 것이다. 실물 견본 혹은 그 실물 견본이 특정한 광원, 여기서는 D50, 아래에서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LAB 값, 그거를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규정은 바로 이것에 관한 것이고, 그 실물은 또는 이 규정에 맞게 제작된 실물은 다른 광원 아래에서 보았을 때 당연히 색깔은 다르게 보이기로 했어요. 예컨대 이 실물을 정확하게 제작된 실물이라고 쳐봅시다. 또는 프린트라고 쳐봅시다. 이거를 A 광원 아래에서 봤다고 가정을 해봐요. A 광원이라고 하는 것은 백열등이죠. 백열등 아래 보면 우리가 이런 색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광원인 F7이라고 하는 형광등 아래 가면 이런 색감을 느끼게 돼요. F7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광등 중에서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그런 종류의 형광등에 가까운 것이고,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인데, 어쨌든 F7이라고 하는 기준 광원에서 보면 이런 색깔을 가지게 된다. 들어봐서. 자, 그러면 LAB는 이 실제 물건이 이런 광원과 저런 광원에 갔을 때 서로 다른 색깔로 보인다는 것을 또 다른 LAB 값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규정을 하고 싶은 내용이 그러한 것일 수도 있으나 어떤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가 하면, 방금은 내가 규정하고 싶은 것이 어떤 실물이 있어요. 그 실물이 특정 광원 아래에서 어떻게 보인다라고 하는 LAB를 규정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두세 가지의 서로 다른 광원에서 보통의 사람에게 이런 색깔로 보여야 한다는 color appearance, 색깔, 그 우리가 느끼는 색깔을 규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컨대 지금 이 세 가지의 물건은 아까와 달리 서로 다른 물건이에요. 서로 다른 물건이 D50라는 광원에서, 그리고 F7이라는 광원에서, 그 다음에 A라는 백열등 광원 아래에서 봤을 때 보통의 사람에게는 똑같은 컬러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 색깔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 쉽게 말하면 나는 어떤 색깔이 딱 정해진 두세 가지의 광원 아래에서 특정한 색깔이길 원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그 특정한 색깔이라는 컬러 어피어런스를 규정을 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러면은
그 특정한 두세 가지 광원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LAB를 계산해서 규정을 하면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물건인데 그 서로 다른 물건이 각각의 그 물건이 의도된 광원 아래에 가면 사람들에게 같은 색깔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로 다른 광원 아래에서 같은 색깔로 보이게 되는 그 LAB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거는 나중에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규정하는 대상이 실물 또는 그 실물이 어떤 특정한 광원 아래에서 보여지는 색깔, appearance가 아니고 몇 가지의 광원 아래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색깔 느낌을 규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CI, LME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광원 안에서 아래에서 같은 센세이션 느낌을 가지도록 만들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색깔을 규정할 때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말을 던지고 이 말은 아마 상당히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래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으로 돌아갑시다. 색깔리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 첫 출발이에요, 사실은. 색깔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려면 반드시 무엇을 이해해야만 하는가 하면 device dependent color, device independent color, 우리말로는 장치 의존적 컬러 또는 장치 독립적 컬러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만 해요. 자, 지금은 device dependent, 장치 의존적인 컬러라는 게 뭔지를 제가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어떤 사진을 포토샵으로 열어놓고 그 전체 스크린을 캡처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것은 세 가지예요. 이 사진의 색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위에 있는 요거 우리가 보통 한글로는 막대 그래프라고 하고 영어로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죠. 이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RGB 또는 뒤에는 CMYK도 나오기 때문에 CMYK 색값, 즉 픽셀의 숫자, 그렇게 세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 픽셀은 제가 무엇을 샘플링한 것인가 하면 여기는 요 초록 색깔 있잖아요. 이걸 제가 콕 아이드랍으로 찍어서 샘플링해서 보여드리는 그 픽셀의 숫자예요. 그 세 가지, 요거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와 이 상태를 비교를 해보세요. 색깔이 달라졌죠. 달라진 것은 이 그림의 색깔이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히스토그램과 요 픽셀의 색깔 값, 픽셀 값은 보시다시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색깔이 또 달라졌죠. 이번에는 아까는 멀겋게 됐는데 지금은 좀 진하고 칙칙하게 바뀌었잖아요. 색깔이 또 바뀌었지. 그런데 또한 역시 여기에 있는 히스토그램과 요 초록 색깔에 대한 픽셀 값은 바뀌지 않았어요. 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5개의 RGB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공통적으로 이미지의 색깔은 모두 크게 달라졌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히스토그램과 이 RGB 어떤 픽셀의 RGB의 픽셀 값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보통의 사람들이 이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열어놓은 이미지의 색깔의 분포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색깔의 분포를 보여주지 않고요. 그 이미지의 RGB 또는 CMYK의 픽셀 값의 분포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픽셀에는 색깔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히스토그램은 색깔의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RGB나 CMYK 픽셀 값들이 얼마 값을 가진 게 얼마나 많이 분포되고 있는지 그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의 정리는 뭡니까? 5가지의 경우에서 색깔은 달라졌으나 이 이미지의 픽셀은 단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건 RGB만 아니고 CMYK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보여드린 넉 장의 사진은 다 CMYK이고 서로 다른 CMYK인데
보시다시피 색깔은 달라지지만 역시 CMYK의 픽셀 분포, 픽셀 값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따라서 지금 몇 장의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RGB와 CMYK는 픽셀 값이 특정한 색깔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RGB와 CMYK의 픽셀 값은 우리가 실제로 인지하는 어떤 특정한 색깔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 픽셀 이름이 실제 색깔 의미하고 서로 사마띠 아니하다. 그건 말이죠. 따라서 똑같은 숫자가 서로 다른 컬러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아까 9장의 사진을 보셨잖아요. 무엇에 따라서, 무엇에 depend on, 무엇에 의존해서 그렇게 색깔이 달라지는가 하면 색 공간이라든가 무슨 sRGB, Adobe RGB라고 말하는 그런 색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색깔 기계, 프린트 같은 거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같은 거. 그런 색깔 기계, 디바이스에 따라서 색깔이 같은 픽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색깔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RGB, CMYK를 장치 의존적인 디바이스 디펜던트한 컬러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RGB, CMYK 컬러 모드는 그 자체는 per se라는 건 그 자체는 그런 뜻이에요. 그 자체는 색깔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사용할 수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색 관리를 이해할 때 첫 번째 넘어가야 할 그 관문은 RGB, CMYK에는 색깔 의미가 없구나. 그것만 가지고는 색깔 관리 또는 색깔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device dependent라는 성질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랬으니까 device independent한 성질을 가진 어떤 무언가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값이 있으면 아까 RGB, CMYK는 값이 실질적인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값이 우리가 실제로 인지하는 특정한 색깔하고 일치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건 당연히 다른 말로 하면 이름과 의미가 일치하는 것이 될 것이고 같은 숫자면 당연히 같은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관하게 independent of color space, 무슨 색깔 공간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색깔 기기와는 장치와는 무관하게 그거하고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무관하게 값이 있으면 그 숫자가 있으면 실제 색깔과 일치하는 그런 무언가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에만 의존하는가? 우리가 실제로 보는 시각 인지, 색깔 인지에만 의존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뭡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CIA, LAB, XYZ 이런 거였죠. 그래서 LAB 같은 거를 색깔 장치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장치 독립적인 색적이다. Device Independent Color System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까 슬라이드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LAB 같은 장치 독립적인 시스템을 사용해서 색깔을 커뮤니케이션 하겠다. 색깔을 계산하겠다. 색깔을 관리하겠다. 그게 CMS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색 관리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색 관리가 안 된 거고 색 관리가 된다는 것은 이 이미지가 다른 어떤 색 공간, 다른 어떤 프린터라든가 이런 데 가서도 그 색깔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색깔로 된다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역시 볼 포인트는 세 가지. 이 이미지 자체의 색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의 모양새, 그 다음에 이 초록색 픽셀로 대변되는 픽셀의 값, 그거죠. 자, 봅시다. 이 상태와 이 상태. 색깔이 거의 똑같죠. 색깔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히스토그램과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의 색값은 달라졌죠. 그 다음 또 다른 상태가 되면 색깔은 역시 거의 똑같은데 거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히스토그램과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의 특정 픽셀의 색값은 달라졌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마찬가지. 역시 전체적인 이미지의 색깔은 거의 똑같은데, 거의 똑같단 말은 색 관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색 관리가 되었는데 그 상태의 히스토그램은 싹 달라졌죠. 히스토그램이 달라졌단 말은 이 이미지의 전체의 픽셀들의 데이터가 전부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 당연히 그 중에 하나인 이 초록의 색값도 달라졌죠.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전부 다. CMYK가 돼도 마찬가지고 달라지죠. CMYK 값이 달라지죠. 그러나 색깔은 거의 유지되죠. 이게 바로 색관리예요. 그래서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색관리의 가장 에센스, 핵심은 무엇인가? 원본과 가장 가까운 색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그 이미지의 픽셀을 그대로 어디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의 RGB나 CMYK 픽셀을 그 상황에 따라 어디에 보낸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지의 픽셀 값을 서로 다르게 만들어서 어딘가 프린터라든가 뭐 어딘가를 보내야지 내가 원래 보았던 원본과 가장 가까운 색깔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해주는 그 과정을 뭐라고 부르는가? 변환이라고, 컨버전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컨버전을 통해서 원래 오리지널의 색깔과 가장 가까운 색깔을 얻는데 어떻게 얻는가? RGB나 CMYK 이미지의 픽셀을 다르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다르게 준비를 해서 오히려 같은 색깔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색관리의 핵심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궁금하신 게 있겠죠. 궁금해야 마땅한 거예요. 뭐냐? 어떻게 그 RGB, CMYK 픽셀을 준비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다르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건 뻔한 소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냐 앞으로 배우겠죠. 자, 그러면 설명을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드립니다. 역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이 나오지만 그냥 쭉 듣고 나아가세요. 자, 상황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어도비 RGB라고 하는 프로파일을 가진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설명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미지에는 그냥 색깔이 4개밖에 없어요. 이런 색깔들이 들어있고 당연히 거기에는 픽셀들이 있겠죠. 픽셀 숫자는 RGB가 이 색깔은 이거고 이 색깔은 이렇단 말이지. 그러면 어도비 RGB라고 하는 이 프로파일 안에는 픽셀이 있으면 그 픽셀에는 색깔의 정보가 없다고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실제로 색깔의 의미는 정보는 바로 요거다라고 하는 LAB 정보가 거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LAB와 이 RGB가 합쳐진 이 세트 전체를 다 이렇게 합쳐놓은 것을 어도비 RGB 프로파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가진 이미지는 이거죠. 이거를 앱슨 프린터로 프린트를 해서 정확한 색깔을 얻고 싶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프린터의 그 특정 용지에 대해서 우리가 프린터 프로파일을 만들어. 그럼 앱슨 프린터 프로파일은 그 프로파일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LAB를 얻고 싶으면 이 앱슨 프린터 이 용지에는 어떤 RGB로 데이터를 계산해서 보내면 된다라고 하는 해답이 거기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설명 이것만 들어도 벌써 뭔가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 어도비 RGB라는 이미지 속에 들어있는 프로파일에 이 LAB 의미가 들어있고 이 앱슨 프린터의 프로파일 안에 이 의미를 얻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 해답이 들어있으니까 이 두 개의 프로파일을 열어서 이 LAB를 서로 일치시키면 무슨 RGB는 이런 RGB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해답을 찾을 수 있겠죠. 따라서 그걸 안다면 이 4개의 픽셀은 각각 RGB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픽셀로 숫자가 각각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바로 뭡니까? 색깔을 얻기 위해서, 같은 색깔을 얻기 위해서 RGB나 CMYK 데이터를 다르게 만든다. 뭘 통해서? 변환을 통해서. 그게 바로 색관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RGB를 싹 바꿔서 앱슨 프린터로 보내면 이 색깔이 거의 정확하게 프린트가 된다. 그거를 색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색관리의 핵심은
변환, conversion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컨셉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전체를 통틀어서 색깔리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무엇인가. 우리가 색깔리를 할 때 거기 그 관련되는 여러 가지 색깔 기기들이 있겠죠. 디카가 있을 것이고, 이게 RGB 기계예요. 스캐너가 있을 것이고, 필름 스캐너이든 플랫빛 평판 스캐너이든 역시 RGB 기기이고, 그 다음에 뭔가 들어오면 우리가 항상 보아야 하니까 디스플레이가 있겠죠. 당연히 그것도 RGB 기기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서 프린트를 할 터인데 주로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잉크젯 프린터는 RGB 기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실제로 인쇄 같은 거 할 때 쓰는 옵셋 프레스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그 레이저 프린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CMYK 기기예요. 이런 식의 여러 종류의 컬러 기기들이 관련이 되어 있겠지. 이 서로 다른 CMYK 또는 RGB 기기들은 RGB 기기, CMYK 기기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RGB, CMYK 데이터 자체에는 색깔의 정보가 없어요. 색깔 정보가 없으면 서로 색깔 관리가 안 될 게 뻔하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색깔을 관리하는가, 각각의 기기에 대해서 컬러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이걸 우리가 ICC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프로파일을 만들면 이 기기의 RGB는 LAB로 무슨 뜻이고, 이 스캐너의 RGB는 역시 LAB로 무슨 뜻이고, 또 이 디스플레이로 어떤 LAB를 보고 싶으면 무슨 RGB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고, 이런 데이터가 해답이 거기 속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통점은 뭐예요? 거기 속에 들어있는 Device Independent Color Space in CIA LAB 또는 가끔은 CIA XYZ라고 하는 장치 독립적인 컬러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LAB 같은 거를 공통으로 해서, 합으로 해서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컬러 기기들이 서로 색깔을 교환하고 색깔을 관리한다. 그게 바로 CMS의 가장 핵심적인 컨셉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LAB를 통해서 색깔을 번역한다. 아시겠죠? 자, 색깔을 관리할 때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ICC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한 색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일종의 색관리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예컨대 피지컬, 즉 물리적인 샘플 북이 있는 그런 그 관리, 뭐랄까, 이걸 방법이 있죠. 뭐 팬톤 북, 뭐 또는 KS 색표집 그런 거 있잖아요. 만셀 색표집, NCS 색표집, 그런 걸 가지고 열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에 써야겠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똑같은 책을 열어서 이 몇 번이라고 하면 이 색깔요 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마치 이런 실제 색표집을 열어서 그거를 똑같이 나눠 가지고 또는 나눠서 구입하고, 그래서 그 책 안에 있는 몇 번 색깔 이걸로 한다라고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식도 일종의 색관리이죠. 그러나 매우 단순한 색관리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면 Closed Loop Calibration 색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Closed Loop이라고 하는 거는 룹, 고리가 있는데 그게 닫혔다는 거예요. 그 폐쇄형 고리 색관리, 그렇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데, 이거는 서너 가지의 컬러 기기들 안에서 서로 간의 색깔이 거의 일치하도록 서로를 조절해서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맞춰 놨기 때문에 그 세계 안에서는, 몇 가지 기기 세계 안에서는 색깔이 얼추 잘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컨대 이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요즘은 이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인쇄를 한다 그러면 필름 같은 걸 찍어서 인쇄 원고로 쓴다면 스캔을 해야지. 그렇게 스캔을 할 때 드럼 스캐너라고 하는 굉장히 고가의 그 고급 장비를 썼거든요. 근데 그 고급 장비를, 드럼 스캐너라고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목표가 딱 한 가지, 인쇄를 하는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좁은 RGB 기기인 드럼 스캐너를 거의 CMYK 기기처럼 사용을 했어요. 어쨌든 그 드럼 스캐너 오퍼레이팅 하는 사람은 자기 모니터하고 이 스캐너에 그 들어오는 색깔을 뭔가 일치를 시켜서 그 모니터를 보고 CMYK 숫자를 막 조절해서 원고의 색깔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조절을 해요. 그것도 물론 다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흔히 우리말로는 교정기라고 하고 영어로는 proofer라고 하는 이런 인쇄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나온다는 걸 미리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린터, 그리고 실제 옵셋 기기가 서로 색깔이 대략 맞을 수 있게 그렇게 서로 간에 맞춰 놓은 그런 상태를 가지고 색 관리하는 것을 closed loop calibration 색 관리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색 관리를 하면 색 관리가 되니까 나쁜 건 아니지.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러나 문제가 뭐냐? 요 3개, 4개의 기기들 안에서만 색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기기가 들어오면 거기를 또 맞춰야 되죠. 그 기기란 게 몇 개만 더 늘어나면 거의 그런 작업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말 그대로 폐쇄적인 종류의 색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있는가 하면 표준 바탕의 색 관리라는 게 있어요. 예컨대 영화, 방송 이런 산업계에 말이죠. 그런 데에서는 우리가 이런 색 공간을 표준으로 쓴다 그러면 그런 색 공간으로 촬영을 하는 카메라가 있고 그런 걸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영상을 해주는 그 프로젝터가 있고 그런 식으로 거기에 표준이라는 것, 업계 표준에 맞춰서 만들어진 기기 간에 서로 색 관리를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 물론 당연히 색 관리는 되지만 개방적인 색 관리가 아니고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색 관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ICC 프로파일 기반의 색 관리는 그게 아니라 어떤 기계라도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다면 모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려 있는 것이고 오픈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그 플랫폼, 뭐 맥, PC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특정한 플랫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로스 플랫폼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ICC 프로파일 기반의 색 관리는 예컨대 이런 거죠. 아까 우리가 봤듯이 모니터나 스캐너나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그 컬러 기기들이 있더라도 서로 간에 프로파일을 작성을 해 놓으면 그 프로파일 안에 들어있는 XYZ나 LAB 같은 장치 독립적인 색 체계를 통해서 이 한 개, 오직 한 개의 합을 통해서 서로 컬러가 교환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LAB나 XYZ 같은 장치 독립적인 요 색 공간을 이런 프로파일들을 이어주는 공간이다 라고 해서 프로파일 커넥션 스페이스 PCS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색 관리, ICC 바탕의 색 관리는 이렇게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PCS를 통해서 모든 색깔들을 서로 기기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번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거는 ICC 기반의 색 관리인데 그런 ICC 기반의 색 관리는 크게 4가지의 어떤 구성품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어시스트 도와주면서 이렇게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4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프로파일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ICC라고 하는 곳에서 정한 그 규정대로 이렇게 작성이 된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 프로파일이 바로 키를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 안에는 예컨대 어도비 RGB 프로파일 그러면 어도비 RGB는 RGB일 거 아니에요. 그 RGB의 픽셀이 각각 무슨 픽셀은 무슨 LAB인지를 의미와 그 이름을 쭉 써놓은 세트가 모두 들어있는 일종의 색깔 그 딕셔너리, 즉 사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전 열어보면 이 단어는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컨대 또 아까 본 것처럼 프린터 프로파일 같으면 그 사전을 열면 이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이름을, 즉 이런 RGB를 만들어서 보내면 된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걸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세트가 바로 프로파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프로파일 안에 들어있는 LAB나 XYZ 같은 그 뭡니까? 장치 독립적인 색채의 허브 있잖아요. 센터 포인트. 그걸 바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프로파일 이어주는 공간이다 해서 프로파일 커넥션 스페이스 줄여서
PCS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AB XYZ가 하는 역할을 PCS라고 한다 그런 말이죠. 이런 데이터를 주면 실제로 뭔가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실제로 계산을 해서 픽셀을 싹 바꿔치우는 그 알고리즘을 색깔 관리하는 모듈이라고 Color Management Module CMM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색깔 계산하는 거죠. 색깔 또 번역하는 거죠. 이걸 보통 Color Engine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색깔을 번역해주는 Color Engine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 그리고 색깔을 번역할 때 이따가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스타일을 가지고 4가지 방법을 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rendering intent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말로는 표현 의도라고 그렇게 보통 말을 해요. 색관리에서 표현 의도란 말은 처음 들으면 약간 그 생소한 말인데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느끼실 터인데 뒤에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표현 의도 또는 rendering intent는 번역을 할 때, 변환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스타일을 정하는 것이다.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요 4가지가 서로 역할을 주고받으면서 변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다.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ICC 프로파일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프로파일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 프로파일은 RGB 프로파일이거나 CMYK 프로파일일 터인데 그 RGB나 CMYK 디바이스 디펜던트 이름들이 들어있겠죠. 픽셀들이 들어있겠죠. 그 픽셀들이 실제 그 색깔 공간 또는 그 기계에서 어떤 색깔을 나타내는지 장치 독립적인 LAB 컬러 스페이스로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RGB와 LAB, CMYK, LAB 그 쌍들의 전체 세트가 들어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프로파일이 하는 역할이에요. 거기에서 LAB와 XYZ가 RGB, CMYK 색깔 공간들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아까 그랬죠. 그 링크 역할을 한다. 그 링크 역할을 하는 그 역할 이름을 PCS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ICC라고 하는 것은 1993년에 원래 애플 컬러 컨소티움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는데 애플, 코닥, 아그파, 그 다음에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모여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컬러를 어떻게 컴퓨터에서 다룰 수 있도록 편리하게 다룰 수 있도록 크로스 플랫폼으로 다룰 수 있도록 기준을 또는 표준을 정할 것인가 라는 걸 이제 주제로 모인 거죠. 나중에 이름을 International Color Consortium이라고 바꾼 거예요. ICC라고 하는 것이고 이 ICC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프로파일, 컬러 프로파일의 포맷을 정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작성된 프로파일은 ICC 프로파일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말을 할 프로파일은 다 기본적으로 ICC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ICC 프로파일이 색관리의 가장 키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자, 프로파일은 그런 거고 프로파일에는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영어로는 클래스라고 하는데 예컨대 입력기기의 프로파일이 있겠죠. 입력기기라는 거는 스캐너라든가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죠. 줄여서 SCNR 딱 보면 스캐너라는 뜻인 걸 알겠죠. 입력기기의 프로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모니터 프로파일처럼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프로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린터 같은 것처럼 출력하는 출력기기 프로파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뚜렷하게 배우지는 않겠지만 디바이스 링크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디바이스 기기를 장치를 연결해준 장치 연결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주로 RIP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사용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나갈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유형이 몇 가지 유형이 있다. 그걸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프로파일은 무엇이든 간에 구조가 이렇게 헤더라는 것과 태그라는 것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헤더라고 하는 것 안에는 간단하게 무슨 유형인지, 즉 디스플레이인지, 뭐 인풋인지, 뭐 그런 거,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만든 소프트웨어 회사는 어딘지, 이게
프로파일도 버전이 있어요. 2, 4, 5 그런 버전이 있는데 이 버전이 뭔지, 뭐 4.3인지 4.2인지, 그 다음에 디바이스 컬러 스페이스가 무엇인지, 즉 RGB 프로파일인지 CMYK 프로파일인지, 그 다음에 PCS는 LAB인지 XYZ인지, 그 다음에 기준 광원은 뭘 기준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게 헤더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프로파일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은 태그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 컬러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예컨대 모니터 같으면 그 톤, 반응 곡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RGB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 하는 건 곡선. 그리고 RGB 그 원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RGB full 255가 됐을 때 그 RGB 원색은 XYZ 3자극치로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프린터 같으면 용지가 있을 테니까 그 용지에 실제로 미디어, 용지의 화이트 포인트 색깔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프린터 프로파일에는 lookup table이라고 LUT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lookup table은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데이터가 들어있는 부분을 태그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첨가할 것은 프로파일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로파일의 이름은 우리가 프로파일을 만들 때 생기는 이름이 있어요. 그거는 internal profile name이라고, 그 내부의 이름이 생겨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무슨 이름을 붙여서,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프로파일 이름이, 그 파일의 이름이 적합하지 또는 적절하지 않아서 내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 그 바꾼 이름이 예컨대 포토샵에서 보이는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붙였던 이름이 인터널 내부의 이름으로 여전히 담겨있기 때문에 포토샵 같은 데서 보는 이름은 그 내부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프로파일 이름은 처음에 만들 때 적절하게 만드셔야 되고, 그 이름을 만약에 적절치 않게 해서 이름을 굳이 바꿔야겠다라고 하면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것은 제 책을 보시면 PC와 맥에서 어떻게 바꾼지 자세하게 설명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시고, 여기서는 설명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 이름은 영어로 붙이는 거예요. 한글로 붙이면 깨져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파일 이름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실제로 프로파일을 애플 맥을 쓰시는 분들은 그 컬러싱크 그 유틸리티라고 하는 조그만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모든 맥에는. 그걸로 어떤 프로파일 열어보시면 이런 게 다 보여요. 거기 태그가 있고, 뭐 아까 배웠던 헤더가 있고, 그런 게 보인단 말이죠. 어떤 디스플레이 프로파일 열어봤을 때 헤더에는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런 정보가 적혀 있는 거예요. 버전이 뭐다. 그 다음에 클래스가 디스플레이 프로파일이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 컬러 스페이스는 RGB다. PCS는 프로파일 커넥션 스페이스는 여기서는 XYZ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애플용이고, 뭐 어떻게 이런 거가 쭉 적혀 있는, 데이터가 적혀 있는 게 바로 헤더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가 들어있는 게 바로 태그인데, 태그에 보시면 미디어 화이트 포인트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죠? 3자극지 XYZ란 말이지. 여기 나와 있는 화이트 XYZ는 바로 D50라는 거예요. D50 XYZ 데이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50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저 밑에 내려가면 실제로 그 커브 같은 게 있어요. 레드 누르면 그린, 블루가 보이는데, 지금 저는 이거 RGB를 3개를 다 합쳐 놓은 거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올려 놓은 거예요. 원래는 1개씩 보이는 것인데,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애플 맥에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하면 내가 이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니터로 가는 그 신호를 꺾어주는 거예요. 그 신호가 바로 뭐냐, 커브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이 모니터 원래 푸르스름 한 건데 내가 원했던 흰색은 그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색깔이었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블루에 대한 그 파워를 낮추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린은 R보다는 조금만 낮추고, 그리고 RGB에 대한 또 곡선을 약간씩 섞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그 화이트 포인트와 그레이 밸런스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커브 같은 거, 또 바로 이 비디오 디스플레이 프로파일에 이 태그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터 프로파일 같으면은 역시 헤더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거기서 아까 봤던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태그에 가면 여기는 프린터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용지의 화이트 포인트를 지금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용지의 화이트가 3자극지로 뭔지에 대한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프린터 프로파일의 핵심은 여기에 보이는 A to B 0123, B to A 0123이라고 하는 이 6개의 데이터 세트예요. 그 뒤에 설명을 드릴 터인데, 요거를 바로 lookup table이라고 하는 거고, 그 lookup table 속에 이런 간단한 커브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세한 숫자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파일 사이즈가 가장 커요. 그래서 모니터 프로파일의 사이즈는 몇 킬로바이트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아주 커봐야 한 300킬로바이트 이 정도인데, 프린터 프로파일은 최소 몇 메가바이트고, 큰 거는 10몇 메가바이트 정도까지 데이터가 클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의 용량이 커지는 핵심에는 바로 이 A to B, B to A라는 lookup 테이블의 데이터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용량을 많이 차지한다. 자, 그래서 방금 말했던 그 프린터 프로파일의 lookup 테이블이 뭐냐? 프린터 프로파일 안에는 어떤 RGB가 어떤 LAB하고 매칭이 되고, 어떤 LAB가 어떤 RGB 또는 CMYK와 매칭이 된다라는 그 데이터가 실제 숫자로 굉장히 많은 쌍들이 거기 속에 들어있고, 그 전체 한 세트를 lookup 테이블, 찾아보는 표다 그런 뜻이에요. lookup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그 방향이 두 가지가 들어있다. 그 방향이 뭐냐? A to B라는 방향이, 이 2라는 거는 from A to B 할 때 그 2를 숫자로 쓴 거예요. 보통 숫자로 그냥 써요. 영어로 2라고 써도 되고, A to B 방향이 있고 B to A 방향이 있는데, 이 A to B에서 A는 Device Dependent Color, 즉 RGB나 CMYK를 말하는 거고, B가 Device Independent Color Space, 즉 LAB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 to A는 LAB에서 RGB, CMYK, A to B는 RGB, CMYK에서 LAB, 그 방향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방향이 뭐냐 이게? 예컨대 아까 그 변환을 설명드릴 때 어도비 RGB 이미지를 앱슨으로 프린트하기 위해서 변환한, 즉 RGB를 싹 바꿔치우는 거를 딱 4가지의 컬러만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도비 RGB 속에 있는 LAB가 들어있겠죠. 그 LAB를 프린터 프로파일에서 찾아서 LAB 이걸 원한다고, 그러면 그 LAB를 이 프린터에서 얻고 싶으면 RGB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면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방향이 바로 B2A 방향이에요. 그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방향을 B2A라고 그러고, B2A 방향에 있는 어떤 이 3가지의 데이터 중에 한 개를 골라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팅할 때, 실제로 프린팅할 때 사용하는 방향은 B2A 방향의 lookup 테이블이다. 그럼 A to B는 뭘 할 때 쓰는 거냐? 그렇게 B2A를 했을 때 RGB나 CMYK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RGB나 CMYK가 계산이 됐을 때 그 RGB나 CMYK가 실제로 무슨 컬러를 의미하는지를 모니터로 보여주겠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실제로 볼 수 있어요. 프린트하지 않고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프린트가 되는지를 모니터에서 미리 본단 말이죠. 그런 거를 보통 소프트 프루핑이라고 하는데, 그런 소프트 프루핑을 할 때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이 RGB나 이 CMYK가 LAB로 무슨 의미다라고 하는 이 A to B 방향의 lookup 테이블을 사용해서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터 프로파일 안에는 그렇게 방향이 2가지가 들어있다. 방향이 2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각각이 3가지의 또 세트가 있어요. 0, 1, 2라고. 0, 1, 2는 바로 아까 잠시 우리가 배웠던 렌더링 인텐트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렌더링 인텐트 중에 첫 번째가 perceptual rendering intent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지적이라고 하고, 어도비 제품에는 우리말로 해놨으면 가시범위라고 했는데,
그 perceptual rendering intent를 계산할 때는 intent 0번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A to B 0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은 saturation rendering intent, 최도 우선이라는 rendering intent를 골랐을 때 그 계산은 A to B 또는 B to A, 2라고 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보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는 색도계, 즉 calorimetric rendering intent인데 calorimetric rendering intent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relative calorimetric, 그 다음에 absolute calorimetric이 있고 이 1번의 색도계 데이터는 relative calorimetric 데이터예요. 그런데 absolute calorimetric rendering intent를 사용할 때는 그 데이터에다가 그 프린트 용지에 흰색 있잖아요. 그 흰색 미디어 화이트 포인트라는 거 아까 배웠죠. 그 데이터를 함께 다시 적응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bsolute 그 다음에 relative는 똑같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4개가 아니고 3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방향이 2개고 그 다음에 perceptual, colorimetric, 그 다음에 saturation, rendering intent별로 다른 세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토탈 6개의 lookup 테이블이 프린터 프로파일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프로파일의 파일 용량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지나갑시다. 자, 이게 ICC 프로파일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PCS, 프로파일 커넥션 스페이스는 아까 배웠죠. LAB나 XYZ 같은 걸 그렇게 부른다고. 이게 바로 여러 가지 컬러 스페이스들의 컬러 디바이스들을 이어주면서 색깔 계산을 할 때에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센트럴 스테이션, 중앙역 같은 역할이에요. 이 역은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거기를 지나서 서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컬러 스페이스들 간의 링크 역할을 하는 거다.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다. 그걸 PCS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던져줬을 때 실제로 계산을 하는 것을 컬러 캘큘레이션 하는 것을 바로 CMM이라고 한다고 배웠고 컬러 엔진이라고도 한다고 배웠죠. 우리가 앞으로 어도비에서 만든 컬러 엔진을 사용할 것인데 어도비에서 만든 컬러 엔진이라고 어도비 컬러 엔진이라고 할 것이고 줄여서 ACE라고 해요. ACE가 있다는 것은 다른 컬러 엔진도 즉 다른 CMM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CMM이 즉 그 알고리즘이 달라지면 계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진행합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4가지 컴포넌트 중에서 렌더링 인텐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번역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단 말이지. 문제가 생길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4가지의 해답을 정해놓은 게 있고 그 중에 한 개를 골라 쓰는 거다.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냐. 불행에도 많은 경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스가 되는 데이터, 즉 이미지 데이터는 그 이미지를 표현해 줄 담아낼 그릇, 예를 들면 프린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색공간이 더 커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크고 그거를 표현을 해줄 그릇은 작다 이거죠.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컨대 어도비 RGB는 지금 이만한 공간 속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인쇄를 하면 요만한 공간 안에서밖에는 표현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그보다 훨씬 더 큰 잉크젯 프린터를 쓴다 할지라도 이만큼 더 커지긴 하나 어쨌든 역시 어도비 RGB 같은 그런 큰 스페이스를 다 담아낼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문제 생긴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 또는 뭐 이런 데이터들은 어찌되었든 갈 곳이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뭔가를 처리하는가를 4가지로 딱 정해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릴 때 자, 일단 색깔에 대한 거를 또 빼고 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냥 그레이스케일이 있다 그래 봅시다. 흑백 사진이다 라고 쳐보세요. 어도비 RGB라는 것 속에 내가 흑백 사진을 만들어 놨어. 그러면 어도비 RGB는 당연히 L이 가장 순수한 화이트인 100부터 가장 순수한 블랙인 0까지 다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그걸 프린트를 한다고 쳤을 때 좋은 종이를 쓰고 좋은 프린트를 쓴다 할지라도 그 종이에
흰 종이의 밝기는 보통 95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프린터가 상당히 좋다고 해도 요즘은 뭐 더 진한 블랙도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 한 L5 정도까지가 표현될 수 있는 블랙의 맥시멈이에요. 더 이상 까만 게 잘 안 나온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5부터 95까지 밖에는 프린터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전체가 다 담길 수가 없죠. 0부터 5까지 갈 곳이 없죠. 95부터 100까지가 갈 곳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문제가 생겼지. 이럴 때 처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얄짤없다 그럴까요? 그러나 가장 뚜렷한 방법은 또는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갈 곳이 없으면 없는 거지. 잘라버리는 거죠. 여기도 갈 곳이 없어? 그러면 못 가지.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5부터 95까지는 정확하게 담아내는데 여기는 다 날아가고 없어. 날아간단 말은 구분이 없는 흰 종이로 나오고 구분이 없는 까만 걸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거를 Absolute Colorimetric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절대 색도계 그렇게 말을 해요. No compensation. 보상이 없어요. 보상이라는 말은 뭔가를 적응시켜준단 말이거든요. 적응이 없어. 자르면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컬러도 여기 있는 색깔들은 다 잘리고 잘린다 말이 무슨 말인가? 거기에 가장 가까운 이 가장자리의 색깔로 바뀐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 넘쳐 있는 것은 전부 가장 가까운 가장자리로 모여들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색깔을 표현해 주는 것을 절대 색도계 렌더링 인텐트라고 한다. 그 말이지. 그러면 그게 좋을 때도 있으나 그렇게만 하면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그렇게 잘려나가는 게 너무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별로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봐주는 여기 봐준다는 게 바로 보상이라는 거고 compensation을 한다는 것인데 봐주는 방식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데 아까와 달리 화이트 포인트 이 흰색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을 relative colorimetric 상대 색도계라 그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인가? 내가 사용하는 프린터한테 사용하는 종이가 L95에다가 색깔도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이가 완전히 화이트한 그런 종이가 아니에요. 어떤 종이는 약간 노르스름하고 어떤 종이는 조금 푸르스름하겠지. 약간 푸르스름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L95에 약간 푸르스름한 색깔을 가진 게 그 프린트에서는 화이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화이트가 아무리 순수한 화이트지만 어차피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용지의 화이트로 고개를 숙여주는 거예요. 그게 컴펜세이션이에요. 그렇게 화이트 포인트 컴펜세이션을 하는 것을 아까와 달리 상대 색도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푸르스름한 색조로 기울어지는 거죠. 이게 기울어지는 동시에 화이트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조금씩 전부 다 서로 다르게 그 방향으로 색깔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색도계와는 다르게 뭔가 적응을 해주는 게 있는 거죠. 이 relative colorimetric은 화이트 포인트는 compensation을 해주나 블랙 포인트는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블랙 포인트도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그 체크하는 게 있는데 그 체크를 하면 이것도 블랙 포인트도 함께 이렇게 보상을 해줘서 여기가 더 이상 잘리지 않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보상을 해주는 게 있다. 그런 거를 relative colorimetric이라고 하고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것을 거의 기본으로 삼는 애들은 perceptual과 saturation이 있다. perceptual은 인지적이다 그런 뜻이잖아. 어도비에서는 가시범위 이렇게 해놨지만 말 그대로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보기에 인지적으로 아까 원래 봤던 이미지하고 별 차이 없이 만들어진다. 그 말은 색깔이 모두 다 달라지는 거예요. all color가 다 different하게 달라지지만 그 색깔들의 서로 간의 상대적인 관계가 원래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다르지 않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게 뭐죠? 색깔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넘어오면 달라진 걸 거의 눈치챌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화이트 포인트는 당연히 컴펜세이션이 되는 거고, 채도 우선도 당연히 화이트 포인트 컴펜세이션, 즉 흰 종이에 대해서 적응을 해주는데, 아까와 달리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는가? 이름 그대로 채도 어차피 뭔가 달라져야만 하는데, 채도는 가장 덜 달라지게 하고 다른 걸 오히려 sacrifice 해라, 즉 희생해라 그 말이지. 밝기라든가 색깔의 종류인 색상은 조금 희생을 해도 그건 괜찮은데 채도는 좀 안 달라지게 할 수 없을까? 그게 바로 채도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상대 색독에 절대 색독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지금 이 설명만 들어서 물론 정확하게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알기 어렵지만 이따가 이해를 한번 봅시다. 이 네 가지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시면 당연히 무엇이라도 원하는 걸 사용을 하시면 돼요. 뭐든지 사용하시면 돼요. 안다면. 그러나 그냥 이 중에서 그럼 어떤 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나요? 라는 것을 질문한다면 가장 많이 기본으로 사용하는 것은 relative colorimetry, 즉 상대 색독의 방식의 rendering intent다 라고 하는 것을 짚고 또 진행합시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점과 하나의 공간이 있죠. 이 점은 색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표현해야 될, 프린트 같은 거 해야 될 색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지금 제가 점으로 뿌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프린트할, 담아낼 그 프린트 공간이 바로 요 그물 모양의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듯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색깔이 표현이 될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첫 번째, perceptual rendering intent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어쨌든 네 가지를 보실 터인데 네 가지의 공통점은 out of gamut, 이 gamut 색깔 영역을 넘어서는 애들은 다 out of gamut 컬러라고 말하는데, out of gamut 컬러들은 전부 다 거기에서 개종 가까운 어디인가에 있는 그 프린터 컬러 색 영역의 바운더리, 가장자리로 모이게 돼 있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것도 이제 조금씩 달라진다. perceptual, 그 다음에 saturation, 그 다음에 relative colorimetric은 모든 색깔이 다 달라져. 모든 색깔이 다 달라지나 그 관계들을 대충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유지하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색깔이 전체적으로는 거의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게 이제 세 개의 공통점이에요. 그 세 개가 이제 다른 성향이긴 하지만 perception은 이런 식으로 달라지고, 그 다음에 saturation은 또 이것과 다른 방식으로, 그죠? 방향이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relative colorimetric은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세 개는 이제 대충 뭔지 알겠어.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건지는 구체적인 효과는 아직 잘 이걸 봐서는 모르겠죠. 그러나 나머지 한 개, absolute colorimetric은 어떤 모양을 가질까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셨다면 상상을 아마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out of gamut 컬러들은 어차피 얘들처럼 어딘가로 그 가장자리로 모여들 것이고, absolute은 그 안에 이미 표현될 수 있는 애들은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속에 들어있는 점들은 거의 변함없이 그냥 점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상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지 봅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 속에 있는 놈들 보이죠? 점으로 그냥 남아있지.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이게 바로 absolute colorimetric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네.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물론 좋죠.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때가 많다. 그래서 absolute colorimetric은 흔히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게 무엇인지는 이따가 실제로 다른 이미지를 보면서 보자 그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한번 봅시다. 똑같은 건데 방향을 지금 돌린 거예요. 이게 원래 데이터죠. perceptual 이렇게 색깔들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saturation 색깔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relative colorimetric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absolute는 아까 봤듯이
여기 바깥에 있는 놈들은 삐죽삐죽하게 바뀌나 안에 있는 거는 가만히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컬러를 번역해주는 그게 네 가지의 방식을 렌더링 인텐트라고 한다. 번역 스타일이다. 제가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실제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게 오리지널 RGB 이미지예요. 이걸 지금 앱슨 프린터로 보내기 위해서 번역을 해야 돼. 서로 다른 RGB를 전부 다 만들어서 박아 넣어야 돼. 그런데 어떤 스타일로 하는가 네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그 중에서 Perceptual Rendering Intent로 바꿔서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Perceptual은 White Point Compensation을 하죠. 그러니까 이 프린트를 하는 용지가 LAB가 100,001 리가 없잖아요. 95, 0, 마이너스 3 뭐 그 정도 되겠지. 어느 정도 어둡고. 그러니까 밝기는 밝지만 100은 안 되고. 그 다음에 흰색의 그 색깔도 00이 아니라 약간 푸르스름한 색깔을 띠고 있다 그런 거죠.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죠.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색깔들도 거의 유지가 되죠. 그러나 여기 밑에 스펙트럼의 색깔을 보시면 각각의 렌더링 인텐트가 어떻게 색깔을 바꿔놓는지가 한눈에 확 띄게 달라집니다. 이게 일단 인지적 perceptual rendering intent가 하는 효과예요. 그 다음 이걸 만약에 섀도우 우선을 이용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 여기를 보세요. 섀도우가 확실히 아까보다 달라지죠. 그죠? 섀도우가 더 높은 여기 이 서양 배를 보시더라도 섀도우가 달라지죠. 섀도우 우선이라는 게 조금 더 느껴지죠. 그 다음에 Relative Colorimetric을 사용하면 이런 효과가 나고요. 이거는 Black Point Compensation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아까 Saturation과 Perceptual은 Black Point Compensation을 하고 안 하고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어떨 때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으나 상대 색도계 Relative Colorimetric Rendering Intent는 블랙 포인트에 대해서 이쪽에 대해서 보상은 하고 안 하고 차이가 꽤 있고 언제나 그걸 보상을 해달라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여기는 BPC 즉 블랙 포인트 컴펜세이션을 해달라고 오늘 했기 때문에 여기에 섀도우가 큰 변화가 없지만 오리지널과 큰 변화가 없지만 만약에 그걸 까먹고 체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이를 보시겠죠. 다른 데는 거의 다 똑같은데 이 밑에 어두운 데가 차이가 나잖아요. 블랙 포인트를 컴펜세이션 안 한 것, 한 것. 그러니까 블랙 포인트 컴펜세이션은 그 체크하는 걸 항상 켜두시는 게 좋다. 그러나 앱솔루트를 하면 앱솔루트는 계산대로만 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보상이라는 게 있으면 그건 앱솔루트 절대가 아니지. 그래서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지는 잘 보세요. 벌써 여기에 하이라이트의 디테일이 없어졌어요. 아까는 있었지. 없죠, 지금은. 그 다음에 여기도 물론 잘 보진 않지만 디테일이 없어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구분이 보이죠? 그러나 지금은 여기 요까지가 디테일이 없어.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종이는 L7부터 95까지가 나오는 그 레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밑에는 갈 데가 없고 요 위로도 갈 데가 없지.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잘라버렸죠. 다 날려버렸지. 그래서 Absolute Colorimetric은 왜 흔히 사용하지는 않는가 하면 이런 우리가 보통 처리하는 이미지에서는 디테일이 소실될 경우에 너무 눈에 확 띄고 그거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테일을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Relative Colorimetric Rendering Intent를 더 많이 쓴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그냥 Absolute Colorimetric Rendering Intent라고 하지 않고 M2라는 말을 썼어요. 이 M2라는 것도 이제 뒤에 나오는 거지만 미리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프린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종이에는 흔히 어떤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가? 늘 그렇지 않지만 형광증백제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고요. 그 형광증백제는 전형적으로 하는 일이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푸른색으로 반사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왜 그런 일을 하는가? 푸른색으로 반사를 하면 우리가 그 용지를 볼 때 파르스름한 게 아주 밝고 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용도로 우리가 뭐 종이에, 냅킨에 또는 뭐 우리 입는 흰색 그 러닝 셔츠 같은 거에 그런 형광증백제 같은 거를 넣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형광증백제는 자외선이 있어야지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외선을 안 주면 걔는 역할을 못 해. 자외선을 주면 역할을 해. 같은 종인데. 그러니까 같은 종인데 형광증백제가 있다고 쳐봐요. 자외선이 없는 데서 보면 어떤 색깔이 보인다고 쳐봅시다. 약간 미색 같은 게 보인다고 쳐봐요. 근데 얘를 자외선이 많은 햇빛에 딱 나가서 보면 이제는 형광증백제가 활성화가 돼서 우리 눈에 파르스름하게, 즉 하얗게 보인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같은 종인데도 파르스름하게 보일 때가 있고 그렇지 않게 보일 때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측정을 할 때 측정 조건이라고 하는 거를 M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measuring, 측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0, 1, 2, 3 그렇게 기준을 정해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M2라고 하는 측정 조건은 자외선을 아예 잘라버린 상태로 용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외선이 잘려 있기 때문에 이 용지에 들어있는 형광증백제는 액티베이션이 안 돼 있겠지. 그러면 종이가 별로 푸르스름하지 않게, 그죠? 덜 푸르스름하게 측정이 됐겠지. 조금만 푸르스름한 거죠.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 보세요. 같은 종이에요. 이게 지금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종이고 똑같이 Absolute Colorimetric Rendering Intent로 번역을 하는데 이건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 프로파일은, 이 상태는 M1이라는 햇빛과 똑같은 자외선을 주고서 그 용지를 측정한 데이터예요. 자외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형광증백제가 이제 액티베이션이 됐고 따라서 푸른 종이처럼 측정이 됐겠지. 따라서 보세요. M1이라는 측정 조건을 이용해서 파르스름하게 인지가 되었다면 Absolute Colorimetric Rendering Intent로 번역을 하면 이 번역 스타일의 성향상 너 파란색이야? 그러면 노란색을 타야지 중성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아까 말했잖아요. 얄짤없이 계산하기 때문에 파란색 종이면 노란색을 타고 노란색 종이면 파란색을 타야지 중성이 되니까 그걸 그대로 그렇게 고지고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종이도 측정 데이터가 M1이냐 M2냐 등에 따라서 이렇게 Absolute Colorimetric Rendering Intent를 사용할 때는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종이에는 그럼 파란 종이만 있나? 그게 아니고 오히려 형광증백제가 없으면서 아예 넣을 필요가 없으면서 노란 종이도 있지. 그럼 노란 종이는 Absolute Colorimetric 번역 스타일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그랬잖아. 노란 종이야? 넌 노랗네? 그럼 파란색을 타야지?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란 종이를 측정해서 프로파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Absolute Colorimetric으로 내가 번역을 해서 프린트를 하고 싶어? 라고 말하면 알았어. 파란색을 타줄게.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시퍼렇게 만들어 놓으면 프린트가 되면 거기 이미지 부분만 보면 거기 노란 종인데도 중성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그런지 알겠죠? 그래 강제로 노라면 파랗게 하고 파라면 노랗게 해서 중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고지고대로 하는 게 바로 Absolute Colorimetric Rendering Intent가 하는 일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략하게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봤잖아요. 실제로 그 구성 요소는 다 하고 별로 복잡한 게 없어요. 다 배운 거예요, 지금. 그것이 네 가지가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어딘가 바로 포토샵의 편집 밑에 쭉 보시면 Convert to Profile, 즉 프로필로 변환이라고 하는 창이 있어요. 그죠?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Convert to Profile이라고 하는 창에 우리가 배운 네 가지가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거기 들어가 보시면 Source Space라는 게 있고, 이게 내가 지금 어떤 이미지를 열고 들어왔으면 그 이미지에 프로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로파일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지 프로파일이 이미 있었으니까 이건 내가 여기서
뭐 선택하고 말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굳어 있는 거죠. 이게 프로파일이죠. 지금 소스 프로파일이지. 그래서 컨버트 한다는 건 변환한다는 건 얘를 어디로 다른 데로 보내겠다는 뜻이니까 거기로 가서도 이 색깔이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디로 보낼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거지. 즉 목적지가 어디냐? 라고 묻는 거예요. destination color space를 골라줘야지. 이거 프로파일이지. 목적지. 예컨대 프린트 하겠다. 그럼 프린터 프로파일이 바로 목적지 프로파일이 되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강조하지만 convert, 즉 변화는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해요. 어디에서 어디로. 한 개 가지고는 변환이 되지 않아요. 한국말을 한국말로 변환할 게 없는 것처럼 어디에서 어디로 두 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source와 destination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보내는데 그러면 계산은 뭐 무슨 계산기로 할 거예요? 아까 배웠어. 어도비 컬러 엔진으로 할 거다. 여기 CMM이죠. 컬러 매니지먼트 모듈이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차피 고지고대로 못 담을 텐데 스타일은 뭘로 해줄까? 상대 색도계로 해주세요. 렌더링 인텐트 여기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게 뭐예요? PCS. PCS는 바로 뭡니까? 프로파일 속에 들어있는 그 연결고리가 LAB가 PCS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네 가지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서로 이런 역할을 분담해서 색깔 관리를 해준다. 그거예요. 프로파일이 있고 연결을 LAB가 해주면 얘를 연결고리로 타고 여기 RGB가 여기 RGB로 호락 바뀌고 그죠? 바뀌는데 그 계산은 얘가 해주고 스타일은 이렇게 해달라. 그거지. 바로 요거다. 요게 다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 전혀 복잡한 거 없어요. 색 관리는 컬러 매니지먼트는 뭐 하는 거냐? 컬러 매칭을 얻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해서 얻는 거냐? RGB CMYK 데이터를 바꿔서 얻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바꿔?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accordingly. 거기에 내가 원하는 상황에 딱 맞춰서 RGB나 CMYK 픽셀 데이터를 싹 바꿔서 오히려 내가 원하는 색깔을 얻는 것. 그것을 색관리라고 하는 것이다. 또 하나 더 주의할 건 색관리를 흔히 프린터를 모니터에 맞추고 모니터를 프린터에 맞추고 이 기계를 저 기계에 맞춘다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색관리는 맞추지 않아요. 어떤 기계도 어떤 기계에 맞추지 않아요. 그 기계는 자기가 원래 하던 일만 해야 돼요. 오히려 그것만 해야 돼요. 맞추면 안 돼요. 그 기계 상태를 프로파일로 정보를 싹 긁어내서 그 정보 안에 있는 LAB 데이터로 서로를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색관리지. 서로가 서로에게 디바이스끼리 맞춰주는 것이 아니다. 이걸 저걸 맞춰주는 adjusting, 조절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것이 device dependent color, device independent color 배웠죠? RGB CMYK 같은 device dependent color의 픽셀 값은 특정한 색깔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ICS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픽셀이 무슨 뜻입니다. Device Independent Color로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보를 넣어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서로 의미를 소통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ICS 프로파일. 이 프로파일 속에 들어있는 LAB 또는 XYZ가 바로 Color Communication의 허브 역할을 하는 프로파일 Connection Space, 프로파일 연결 공간이라고 그랬고 그 역할 이름이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줬을 때 색깔을 번역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Color Management Module CMM이라고 했어요. 이 CMM은 Interpolation, 보관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어떤 Adobe RGB 이미지를 프린터로 보내기 위해서 계산을 할 때 RGB는 기본적으로 1600 몇십만 가지 그 색깔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8비트 이미지니까 보통은 2의 8제곱이면 256 세 가지 채널이니까 RGB 256을 세 번 곱하면 1670몇만 가지가 나오지. 그 데이터가 전부 다 있어야지 사실은 계산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프린터에서 그걸 다 뽑아서 측정을 하려면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용지, 잉크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그걸 측정해서 만약에 만들었다 할지라도 프로파일의 그 용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건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프린터 프로파일 만들 때 측정하는 그 컬러의 개수는 1000개, 2000개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걸 가지고도 그 나머지의 색깔들을 다 추측할 수 있어요. 그 추측하는 걸 보관이라 그렇게 말하고 영어로 interpolation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interpolation의 기능이 들어있는 거다, 당연히. 그러니까 측정하지 않은 색깔들도 다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rendering intent라고 하는 걸 배웠죠. 이거는 컬러를 계산하는 그 변환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왜 필요했냐? 컬러 스페이스 색 공간들끼리의 게뭇 색깔 영역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불행히도 그 색깔 영역 차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그걸 받아내줄 영역보다 더 클 때가 많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다. 거꾸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보다 그걸 받아줄, 즉 프린터의 영역이 더 넓다면 아무 걱정이 없지. 그냥 absolute로 그냥 번역을 하면 돼요. 그러나 반대가 훨씬 많기 때문에 absolute 아닌 다른 몇 가지의 rendering intent를 골라놓고 우리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다. 가장 나의 의도에 맞게. 그래서 표현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을 하면, 약간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CMS는 색관리 시스템은 RGB CMYK 같은 디바이스 디펜던트 컬러와 그것을 연결해서 색깔 개선을 해줄 디바이스 인디펜던트 컬러 LAB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 것은 내가 가진 데이터가 RGB면 RGB 데이터가 있는데 그 RGB 데이터는 색깔 의미가 아니므로 그 안에 LAB를 심어 놓은 게 있다. 그게 프로파일이다. 그러면 그 LAB 의미가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이 표현되게 만들어야겠다. 그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는 또 다른 RGB를 만들어야지 그게 비로소 같은 의미가 표현된다.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 디펜던트와 디바이스 인디펜던트 컬러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색깔 관리 시스템이다. 다시 정리하면 LAB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RGB와 CMYK 데이터를 바꾸는 것을, 적절하게 바꾸는 것을 색관리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설명 끝났고요. 설명이 끝났는데 우리가 아까 본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해본 거를 라이브로, 약간 다 똑같은 걸 본 거지만 이렇게 실제로 하는 걸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느낌이 덜할 수 있으니까 한번 라이브로 한번 해봅시다. 이 이미지를 제가 앱슨 프린터로 프린트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변환에 가서 여기 Convert to Profile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앱슨으로 보내려고 해요 라고 어디로 보낼 거다라는 걸 등록을 하죠. 그 다음에 계산은 어도비 제품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현, 의도는, 내 의도는 이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 렌더링 인텐트가 4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perceptual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과 그 다음에 이 화이트, 즉 하이라이트 부분의 디테일과 그 다음에 이 섀도우 디테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saturation, 최도 우선 달라지죠? 효과가. 그 다음에 상대 색도계, 그 다음에 절대 색도계. 늘 가장 큰 뚜렷한 차이를 보는 것은 절대 색도계죠. 어떤 차이? 여기.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 여기도 여기 7 밑으로 다 날아갔어요. 그죠? 그래서 절대 색도계는 이미지를 처리할 때 보통은 늘 그렇게 아니에요. 보통은 사용하지 않는다.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상대 색도계이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듯이 블랙 포인트 컴펜세이션 안 하면 여기 섀도우 디테일을 깎아 먹으니까 화이트 포인트뿐만 아니라 블랙도 좀 봐줄래?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더 앞에 설명 돌아가면,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뭘 쓰는 거예요? 좋은 걸 쓰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퍼셉션으로 써도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이거면 이걸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앞뒤가 다 날아가도 좋으니까 난 이걸 원한다 그러면 이걸 써도 되지. 자기 마음이지. 좋은 걸 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면 뭘 하시든 자유를 가지시면 된다. 요게 색관리의 핵심이 개념은 다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제 뒤에 이어지겠죠. 우리가 프로파일 만들고 뭐 한다 그랬잖아요. 그 프로파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프로파일 없으면 지금 우리가 설명한 거 말짱 헛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만드는가. 그럼 측정을 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런 또 소프트웨어가 있을 것이고, 그런 작업이 이제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매우 까다롭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니고 이런 개념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매우 간단하고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 자, 그러면 오늘 CMS의 기본 컨셉은 다 마쳤어요. 즉 3장을 다 마친 거예요. 다음 시간에 4장을 배워보도록 합시다.